아버지가 왜 이런 데서 일하세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아들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체면은 내가 입에 넣을 밥보다 중요하지 않다. 영우가 처음으로 단호히 외쳤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김영호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 7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강의실도 연구실도 기다리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대충 끓여둔 미역국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차가워진 밥이 놓여 있습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 말고 잠시 멈춥니다. 이 식탁에서 아내 순자와 함께 앉아 밥을 먹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달각달각 울려 퍼집니다. 영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짠맛만 느껴질 뿐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요리라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맛을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이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 미영이는 호주에서 변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영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자식들에게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사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영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7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렷한 정신력과 40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쓸 곳이 없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창고에 쌓인 오래된 책들처럼 말이죠. 오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늘 비슷합니다. 신문을 읽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순자가 기르던 화초들인데 이제는 영우가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시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영우는 늘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요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젊은 셰프들이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맛있다며 감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물의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셰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영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의 부엌을 돌아봅니다. 순자가 없어진 후로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텔레비전 속 셰프가 국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부엌이라는 공간에 이끌립니다. 영우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먼지가 쌓인 냄비들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며칠 된 반찬들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순자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습니다. 연한 꽃무늬가 그려진 그 앞치마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순자는 항상 그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영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의 반복, 의미 없는 시간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면 영호는 때때로 동네를 산책합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직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요즘에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방 눈이 피로해집니다. 꿈속에서는 종종 순자가 나타납니다. 영호야, 밥 먹어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상을 차려줍니다. 꿈에서라도 순자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까지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집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건강하고 정신도 맑은데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영호는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본 요리 프로그램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동네 끝자락에 있는 할머니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국밥집은 영호가 가끔 혼자 밥을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차가운 밥보다는 여기서 먹는 따뜻한 국밥이 훨씬 위로가 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교수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김 사장은 60대 초반의 든든한 체격을 가진 아주머니입니다. 이 국밥집을 2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동네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죠. 영호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국밥을 기다리는 동안 영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장 아저씨들과 시장 상인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미안해요.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깨뜨렸네.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가 주방 쪽을 바라보니 젊은 남자가 허둥대며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 친구가 어제부터 들어온 알바생인데 김 사장이 영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릇 3개째 깨뜨렸어요. 이러다가 그릇값도 못 건지겠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영호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주방에 사람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해서. 김 사장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달에만 3명이 그만뒀거든요.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양파 어디 있어요? 알바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사장이 재빨리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냉장고 밑칸에 있어요. 아이고, 정신없어 죽겠네. 잠시 후 김 사장이 돌아와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방에 정말 사람 손이 부족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김 사장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영호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주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주방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국물 끓이는 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죠. 근데 왜 갑자기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맴돌던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김 사장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교수님이요? 설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진심입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요. 그리고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들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주방 일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뜨거운 김에 그을리고 손도 거칠어지고 게다가 체면보다는 보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주방에서 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냄비 떨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알바생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뭘 깨뜨린 거야? 하며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김 사장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솥을 엎었어요. 점심 준비하던 국물이 다 쏟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순간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김 사장이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뜻밖의 구원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부터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영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손부터 깨끗이 씻고 앞치마부터 두르세요. 영호는 김 사장이 건네준 낡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76세의 전직 대학 교수가 국밥집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열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소음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교수님, 우선 여기서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김 사장이 싱크대 앞으로 영호를 안내했습니다. 그릇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도 가끔 설거지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에서 하는 설거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름때들이 그릇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뜨거운 물에 손이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뭘 하세요?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민수야. 교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요? 민수라는 알바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방장인 박 씨였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는 그는 영호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이 여기서 설거지를 한다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김 사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교수님이 주방에서 일하시다니. 영호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어색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손이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점심시간 되면 손님들 몰려와요. 박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당황해서 손을 더 빨리 움직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요, 교수님. 60대 설거지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손에 익으면 달라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영호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터라고요. 마치 그 말을 증명하듯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국밥 2, 순대국 1, 내장탕 3. 박 씨와 다른 조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거친 외침들이 들렸습니다. 양파 더 필요해. 국물간 맞춰. 그릇 빨리 가져와. 영호는 이런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40년간 권위 있는 교수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릇 빨리 좀 씻어주세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호의 손에서 큰 국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설거지 아주머니가 변호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수님한테 맞는 건가요? 그 말이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76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모한 일이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방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영호는 계속 설거지를 했지만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릇 없어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설거지 좀 빨리 해주세요. 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 빨리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만 늘어났습니다. 물이 옷에 튀고 그릇을 놓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던 그에게 이런 시선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영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영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뜨거운 물에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담그며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들었던 따가운 시선들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요?
76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에 뛰어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어제보다 30분 일찍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벌써 오셨어요?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좀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영호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부터 영호는 또다시 허둥댔습니다. 양파 까는 속도는 너무 느렸고 설거지를 하다가 또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깨뜨렸네요. 박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릇이 살아나나요? 이거 하나에 2만 원짜리인데. 영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김 사장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방이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방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했지만 여전히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설거지 속도는 느렸고 재료를 나르다가 바닥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 영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국소 좀 옮겨주세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큰 국소틀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국소치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 돼. 영호의 절규와 함께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끓고 있던 돼지국밥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이 주방 바닥을 가득 덮었습니다. 주방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젠장. 박 씨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점심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 20명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국물을 다시 끓이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리는데. 영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실감났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고 국물은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네요. 박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그만해. 김 사장이 말렸지만 박 씨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아니,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런 일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나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도 곤란해요. 설거지 아주머니만이 영호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처음이시잖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박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앞에서 손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주문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김 사장이 급히 홀로 나가며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몇몇 손님들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없어서 나갑니다. 저희도 그냥 갈게요. 영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김 사장이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직원들은 모두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박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교수님이 계시면 저희가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김 사장이 돌아와서 말렸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봐야죠. 이런 식으로는 가게가 망해요. 영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수님, 김 사장이 말을 걸려 했지만 영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빈 방에 앉은 영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설거지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손에 익으면 달라져요. 과연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영호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이틀째 영호는 국밥집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중얼거려 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빈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셋째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민폐만 끼쳤는데. 아니에요. 사실 교수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영호는 의아했습니다. 자신 같은 무능한 사람에게 무슨 부탁이 있다는 걸까요? 어제 갑자기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과로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아요. 어머, 괜찮으세요? 입원은 안 했지만 며칠 쉬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 씨가 있지 않나요? 박 씨도 어제부터 허리를 다쳐서 못 나와요. 지금 민수랑 설거지 아주머니만 있는데 둘이서는 도저히 안 돼요. 김 사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영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가서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이 계셔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영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두려웠지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민수는 허둥대며 홀과 주방을 오가고 있었고 설거지 아주머니는 조리까지 해야 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셨네요. 민수가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선 국물부터 끓여주세요. 레시피는 벽에 붙어 있어요. 영호는 긴장하며 레시피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돼지국밥 2, 순대국 1. 주문이 계속 들어왔지만 영호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돼지고기가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급히 냉장고를 뒤졌지만 정말로 고기가 부족했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다녀올게요. 여기는 어떻게든 버텨보세요. 하지만 교수님이 가시면 주방에는 괜찮아요. 빨리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영호는 급히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와 손님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돌아오니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와서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교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설거지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즉시 주방으로 들어가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라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영호의 손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칼날이 손가락을 깊숙이 베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빨간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교수님, 민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영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야 해요. 영호가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영호는 한 손으로 고기를 손질하고 국물을 젓고 그릇을 나르며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서 영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교수님, 설거지 아주머니가 영호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주방으로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급히 나온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난리야? 박 씨가 혼란스러운 주방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영호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것도 못하면서 왜 나왔어요? 그 순간 영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방해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경험 없는 사람은 오면 안 된다고. 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상처난 손을 감싸고 조용히 주방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하고 무력한 늙은이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영호는 그날 밤 깊은 절망에 빠져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국밥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영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감은 붕대가 그날의 치욕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박 씨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일어나기 싫었지만 소리가 계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였는데 가끔 국밥집에서 뵙던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며칠 전에 국밥집에서 일하신 분이 교수님 맞죠?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이고,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하다니요? 그날 제가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국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교수님이 끓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끓인 국물이 맛있었다고요? 할머니, 혹시 잘못 아신 게 아닐까요? 제가 그날 실수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분명해요. 사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국물이라고.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었는데 그날 국물은 정말 따뜻하고 진했어요. 마치 옛날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 같더라고요. 영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들도 그러던데요. 그날 국밥이 특별히 맛있었다고, 뭔가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할머니가 돌아간 후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끓인 국물이 맛있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박 씨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저녁 무렵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설거지 아주머니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손은 괜찮아요. 그날 정말 고생하셨어요. 사실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실수만 했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마트에서 재료 사오시고 다쳐가면서도 끝까지 버텨주신 덕분에 그날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 씨가 화를 내시던데. 박 씨는 원래 성격이 급해요. 하지만 교수님이 나가신 후에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라고요. 영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교수님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방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다들 돈만 벌면 된다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오신 후에는 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교수님이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국물 하나를 끓이더라도 정성을 다하시고 그릇 하나를 씻더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영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도 그러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일이란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지난 며칠간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실수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 하루 종일 국물을 젓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쓸모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영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느꼈던 보람과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해 국물을 끓일 때 느꼈던 보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은 가르칠 때 빛나기도 하지만 함께 일할 때 더 인간답다. 영호는 이 깨달음을 혼자 중얼거려 봤습니다. 칠판 앞에서 지식을 나누던 시절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국자를 들고 노동을 나누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의 존경? 사회적 지위?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을까요? 국밥집에서의 경험을 통해 영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요. 오후에 영호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김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박 씨에게도 사과를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록 서툴고 느리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영호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수는 여전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도 박 씨도 차츰 영호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영호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의 맛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영호는 평소처럼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호 교수님 계신가요? 영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것일까요? 김 사장이 주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드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나가자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야, 언제 왔니? 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영호는 민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이런 데서 설거지를 하시다니. 민수야, 너무 큰 소리 내지 마라. 큰 소리 낼 만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자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이건 돈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에게 아버지의 현재 모습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생활비 다 보내드릴게요. 이런 일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때 영호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가 잘못됐어요? 체면이 내가 입에 넣을 밥보다 중요하지 않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설거지나 하는 초라한 늙은이로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다. 아버지, 40년간 강의실에서 지식을 가르쳤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살아있었을까? 학생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이었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내가 깨끗이 씻은 그릇에 따뜻한 밥이 담겨나간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김 사장님도, 박 씨도, 손님들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영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사회적 지위가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의사로서 성공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느냐는 것이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줬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다. 본질은 같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부끄럽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저는 아버지만큼 용감하지 못해요. 영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충분히 용감하다. 멀리 떠나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지 않느냐?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세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응원할게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세요. 고맙다, 민수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가끔 여기 와서 아버지가 끓인 국밥 먹어도 될까요? 영호는 크게 웃었습니다.
물론이다. 언제든 와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국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직원들도 그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젊은 알바생들에게 영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하는 자세부터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했던 것처럼 다만 이제는 칠판 대신 국자를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국물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새로 들어온 대학생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간을 맞출 때는 급하게 하지 마라. 조금씩 넣어보면서 천천히 맛을 봐야 한다. 영호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요리는 사람과 같다. 급하게 변화시키려 하면 망가지기 쉽거든.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옛날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준다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박 씨도 이제는 영호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영호의 성실함과 정성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국물이 정말 끝내주네요. 박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끓이는 것뿐이죠. 영호의 대답에 박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시하다고 여겼을 말이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영호를 식당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영호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가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더 정성스럽게 일했고 손님들도 그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게가 진짜 맛집이 된 것 같아요. 김 사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영호는 문득 민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국밥 먹으러 왔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끓였다. 민수는 늘 그랬듯이 아버지가 직접 끓인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아버지 국밥이 최고예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맛은 못 먹어봤어요. 과장하지 마라. 영호가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수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의사와 요리사, 겉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정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교수 시절이 그리우시다거나. 영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물론 교수 시절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 왜요? 그때는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방적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영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정성을 다해 국물을 끓이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실수를 하면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니겠느냐.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혼자 홀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한 끼를 먹고 갔습니다. 김 사장이 계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직 설거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할게요. 교수님은 충분히 하셨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죠. 우리가 팀이잖아요. 그 말에 김 사장이 뭉클해했습니다. 정말로 영호는 이곳에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영호는 혼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끓인 국물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부엌이 내 두 번째 강의실이다. 그렇습니다. 영호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76세의 김영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